안녕하십니까. 로봇공학 팀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타케현우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이번 프로젝트에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셀프 드라이빙이라도 불리는 자율주행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발표 진행 순서로 처음에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율주행을 왜 선정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자율주행의 이론, 자율주행을 개발 중인 국내외 기업들, 자율주행에 대한 핫이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의 개선점과 기술에 대한 전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로보팔, 로스, 드론 등 좋은 주제 예시들이 있었지만 조별 회의를 진행한 결과 자율주행이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되었고 현재에도 발전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이슈들도 많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여 현재 저희 주변에 제일 체감하기 쉬운 분야라고 판단하여 자율주행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진행을 처음 비대면 회의로 진행하다가 한계가 있다고 느껴 방역 수칙을 지키며 10월 30일에 주제 선정 및 역할 분담, 11월 13일에 각자 자료 조사한 것을 정리, 마지막 11월 21일에 모자란 자료들을 추가로 자료 조사하고 PPT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발표를 담당하였고 전하섭 양은 자료 정리 및 PPT 제작, 강혜연 양과 정수현 양은 자료 조사 및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율주행 이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크게 사람의 눈과 같은 인지부, 사람의 뇌처럼 판단하는 판단부, 사람의 손과 발과 같은 제어부 총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지 부분은 GPS와 디지털 지도를 통한 경로 탐색, 그리고 Vehicle to Everything이라 불리는 차량과의 통신을 포함한 주변 인프라와의 통신, 그리고 카메라, 라이더, 레이더 등 센서들을 이용해 운전자를 보존해주는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차선이나 횡단보도 등 고정 지물 인식과 경로 탐색을 하고 주변 차량과 보행자 또는 신호등이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에 대한 변동 지물 및 이동 물체를 인식합니다. 그런 인지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판단 단계에서는 멈춰야 하는지 아니면 주행해도 되는지 등의 주행 상황 판단과 차선 변경, 좌우 회전할지 등 주행 전략을 결정하고 목표 경로와 속도 등 주행 경로 생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어 단계에서는 판단을 수행하기 위해 조향 장치를 이용한 조향각 제어, 그리고 엔진이나 모터 등을 통해 가속이나 감속을 제어합니다. 인지 단계를 자세히 보시면은 차량에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센서들을 소개해드리자면 보편적으로 전방에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 그리고 차량 상부에 라이다 센서가 장착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 초음파 센서도 사용이 됩니다. 센서들 중 우리에게 친숙한 카메라 센서는 보행자, 차선, 신호 정보 등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레이더 센서는 전파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할 수 있지만 측정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레이더의 전파 대신 빛을 이용한 라이다 센서는 측정 거리도 길고 360도 측정이 가능하며 사물의 형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이 아주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라이다 제조업체인 벨로다인사의 알파프라임이라는 제품인데 이렇게 주변 사물을 빛을 이용하여 인식하게 됩니다. 이 제품은 가격이 1억이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의 경우 저렴하지만 근접거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주로 주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단 단계에서 우회전하는 자율주행 차를 예시로 판단 단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영역에 보행자로 추정되는 물체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행자로 추정되는 물체가 인식이 되면 차의 속도를 감속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존재하거나 관심 영역에서 횡단보도 쪽으로 보행자가 이동을 한다면 정차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마지막 제어 단계에서는 제어를 수행할 여러 액추에이터, 예를 들면 ESC, 일렉트로닉 스피드 컨트롤로 속도를 제어하고 EMS,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엔진이나 아니면 모터를 제어하고 MDPS,
모터 드라이븐 파워 스티어링이나 EPS, 일렉트로닉 파워 스티어링으로 조향을 제어하여 판단에 맞게 주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은 기술의 수준에 따라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단계를 6개로 나누었는데, 처음에 0단계는 비자동화 단계로 운전자가 모든 조작을 직접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1단계는 운전자 보조 단계로 시스템이 운전자의 가감속 또는 조향을 보존하는 단계로 차선 유지, 오토크루즈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다음 2단계는 부분 자동화 단계로 1단계와 다르게 가감속과 조향 보조를 동시에 지원해주는 단계입니다. 2개 이상의 보조 기술이 들어가면 2단계에 해당됩니다. 다음 3단계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로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현재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잠시 운전자가 손을 떼도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고도 자동화 단계로 특정 지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예시로 정해진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무인 로컬 택시나 무인 셔틀 등이 있습니다. 다음 5단계는 완전 자동화 단계로 시스템이 모든 도로와 조건에서 운전을 하는 단계로 운전자가 전혀 필요 없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관련 국내외 기업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기업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구글의 웨이모, 테슬라, 현대자동차와 앱티브, 그리고 GM과 포드의 자율주행 개발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구글의 웨이모와 테슬라는 너무 대비되는 성향을 보여서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의 웨이모는 앞서 설명드렸던 라이다 센서를 무려 5개나 사용한다고 합니다. 라이다 센서를 5개나 사용하여 주변 환경을 데이터화하고 사전에 저장된 초정밀 지도, 구글 맵스 등을 이용해서 정해진 로직 알고리즘 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밀한 지도, GPS, 그리고 정교한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보정해가며 자율주행을 합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라이다 센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라이다 센서 대신에 카메라 8대 정도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360도 전방위 촬영해서 이미지 기반 예측 주행을 합니다. 카메라 기반 슬램 기술로 매핑하고 주행을 합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8개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AI가 카메라 영상을 보고 판단, 예측하여 자율주행을 합니다. 반면 단점 측면을 보면은 웨이모 같은 경우 초정밀 지도 매핑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예시로 일본에서 25,000km 고속도로 데이터 정리만 하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공간에서 딥러닝하고 미국의 한정된 지역에서만 자율주행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다 센서 가격이 아주 비싸기에 라이다 센서 5개 정도면은 가격 경쟁력에 있어 많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 테슬라의 경우 다른 센서들보다 카메라 센서가 안개, 눈, 비, 먼지 등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사람이 태양을 보면 앞이 잘 안 보이듯이 카메라 또한 저녁 노을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인식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올해도 유명한 사고가 있었죠. 대만에서 고속도로에 트럭이 전복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고 있던 테슬라 차량이 화물을 그대로 들이박은 사고가 있었는데 하필 그 트럭 윗면 천장이 하얀색이라서 인식을 못해서 그대로 들이박았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도에 고속도로에서 역광 때문에 흰색 차를 하늘로 인식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박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이다 기술은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주변 사물을 측정하게 됩니다. 오른쪽의 카메라 영상 처리 기술은 이런 영상 이미지를 분석해서 이건 차다, 이건 사람이다 를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라이다의 최대 단점인 가격 측면에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빠른 속도로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라이다 센서의 대표주자인 벨로다인사에서 $500, 하나로 약 60만원 미만의 차량용 라이다 센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만약 성능까지 좋다면 자율주행 판도가 바뀌지 않을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라이다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근거로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로 라이다를 쓰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라이다를 비판했는데, 만약 저렴하고도 성능이 좋은 라이다가 개발되어도 테슬라가 라이다를 쓰지 않을지 테슬라의 앞으로의 행보가 재밌어지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글의 웨이모와 테슬라의 자율주행 레벨, 주행거리, 센서를 비교해보면 레벨은 둘 다 같은 레벨 3의 수준이지만 주행거리에 있어서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있어서도 웨이모는 서라운드 카메라까지 합쳐서 2개이지만 테슬라는 무려 8개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센서도 각각 하나씩 사용하고 있고, 반면 라이다 센서는 웨이모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5개를 사용하지만 테슬라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는 웨이모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테슬라는 12개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왼쪽의 표는 올해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내비건트 리서치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평가하고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 1등을 차지한 웨이모를 포함해 GM의 크루저, 포드 등이 리더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컨텐더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테슬라는 여기 챌린저 그룹의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율주행의 선두주자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M과 포드를 설명해 드릴 건데, GM은 자율주행을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는 용어 대신에 여기 슈퍼크루즈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GM 크루즈라고 GM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GM은 자기지도 학습을 통한 데이터 자동 라벨링을 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먼저 크루즈 인공지능이 앞에 차량이 좌회전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차량은 직진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러한 경우에 크루즈 인공지능은 자신이 받은 데이터가 좌회전 데이터가 아니라 직진 데이터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직진 데이터라고 스스로 라벨링을 하여 학습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돌발 상황을 일일이 지정해주지 않아도 학습을 하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있어서 강점이 됩니다. 다음 포드는 포드 코 파일럿 360이라고도 하고 핸즈프리 드라이빙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핸즈프리 드라이빙, 말 그대로 일부 구간에서 운전대에서 손을 놓아도 되는 기술로 미국 내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현대차는 자율주행 분야의 앱티브라는 회사와 합작사 모셔널을 설립하여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로는 현재 3레벨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으며 모셔널을 통해 레벨 4, 5까지 완벽하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큰 대기업이 아니라 국내의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 회사들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W 모빌리티, A2Z 오토노머스, SOS 랩, 서울 로보틱스, 라이드 플락스 같은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소개해드릴 판교 모빌리티 쇼에서 전문 해설을 맡은 나재원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은 현대 같은 자동차 회사부터 라이다 같은 센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반도체, 그리고 한국타이어 같은 타이어 제작 회사까지 자율주행 차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라고 합니다.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을 설명드릴 건데,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날 대구에서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등 상금이 1억이나 되는 아주 큰 대회였는데요.
여러 대학팀들이 실제 차를 이용해서 일정 구간 주행을 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미션을 진행해서 경쟁을 하는 대회였는데 팀들마다 센서 위치가 아주 특이했습니다. 1위를 한 충북대 팀 같은 경우에는 차량 위에 3개를 라이다 센서를 부착하였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차량 위에도 부착한 것도 모자라서 차량 앞에다가 1개를 더 부착하였고요.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센서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하였고 어떤 팀들은 사이드미러 위에다가 하나씩 부착해서 각각 자기 팀들의 방식대로 센서를 부착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판교에서 제4회 판교 자율주행 모빌리티 쇼가 열렸었는데 거기서 17일 날 자율주행으로 배달을 하는 릴레이를 선보였습니다. 그 배달 릴레이에 여러 기업 팀들, 대학 팀들이 참가했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여기 도착점에서 어떤 고객이 어플로 치킨이나 피자, 커피 등을 주문을 하면은 여기 출발점에서 처음 드론이 여기 배달을 하게 됩니다. 드론이 배달해서 이전부터는 이제 그 실제 기업팀들이 실제 도로에서 실제 자율주행을 선보이는데요. 이렇게 실제 자율주행 차가 이렇게 배달을 하면은 이 구간을 도착해서 이 구간까지 배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배달 모빌리티들이 자율주행을 통해 여기 최종 목적지까지 배달을 하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유튜브에 판교 모빌리티 쇼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드론이 자율주행하는 것부터 여기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차량 내부에서 영상 처리나 라이다 센서로 매핑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실제 도로다 보니까 돌발 상황들이 많아 한 6, 7시간 정도 되는 긴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재밌는 릴레이였습니다. 이건 마지막 배달 모빌리티 사진인데 기업팀들부터 대학팀들까지 여러 팀들이 참가했습니다. 국민대 팀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을 위해 여기 벨로다인 라이더가 달려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연세대 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공학 메이커 유튜버인 기꿀팀에서도 참가해서 귀여운 꼬꼬가 배달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귀여운 모당벌레가 마스크를 쓰면서 배달을 하고 있고요. 선문대 팀, 성균관 팀들도 참가를 하여 각자의 개성을 뽐내는 배달 모빌리티 등을 선보였습니다. 배달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배달의 민족에서도 자율주행으로 배달 모빌리티를 선보였었는데요. 여기 귀여운 배달 로봇이 딜리라고 합니다. 여기 딜리가 작년에 건국대에서 25일간 5대가 총 1250km를 주행해서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식당 내에서 서빙을 하는 딜리 플레이트라고 하는 로봇인데 전국에 241대나 공급이 돼서 이미 서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자율주행을 안 좋은 이슈들도 있는데 지난 9월에 틱톡에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놓은 채로 운전자는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올라왔었습니다. 느린 속도도 아니고 시속 96km의 빠른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도 술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2018년도에는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 중 사망한 운전자는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2016년도 장 프랑스와 보네폰이란 분의 자율주행의 사회적 딜레마라는 논문이 사이언시지에 실렸습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율주행 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 A에서 보행자가 여럿과 또 보행자가 한 명 있을 때 누가 희생이 되어야 하나? 또 B에서 운전자 한 명과 보행자 한 명이 죽을 수 있을 때 그리고 C에서 보행자 10명과 운전자 한 명이 죽을 수도 있을 때 라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대부분의 답변은 공리주의적인 입장의 자율주행차를 선호하였습니다.
76%는 운전자를 희생하고 10명을 구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고 23%는 운전자, 보행자가 각각 한 명일 때 운전자를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희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차량의 승객을 보호하는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에 대한 주제도 있는데 바로 법과 보험의 문제입니다. 먼저 2, 3단계 시점에서는 운전자가 필요하므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사고 시 운전자가 보상을 해야 합니다. 피해는 보험사가 제조업체나 통신사, 지자체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해결하고 보험에 해킹 담보 특약 등 새로운 담보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즉, 운전자가 필요한 3단계 내에서는 현재의 법률과 보험 테두리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레벨 4, 5단계가 상용화되는 시점인데 레벨 4, 5는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의 사고 책임은 아직 미해결 상태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인공지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이란 큰 틀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및 AI 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사고 시 책임을 물을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제조사가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16년에는 레벨 4 자율주행 구글 차량이 버스와 접촉사고가 났을 때 버스 운전자의 성향을 고려하지 못한 자율주행 차량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는 자율주행이 어렵다고 들었었습니다. 그게 왜 어려운 건지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 먼저 도로가 엄청 복잡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연산교차로 사진인데 아마 현재 1회에 구글 웨이모가 와도 주행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거친 운전 성향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면 앞뒤 여유 공간이 필요한데 부산에선 차선을 변경하려면 머리부터 끼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조사가 그런 기능을 넣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언덕과 산길이 많아 라이더, 레이더, 카메라 등 센서들이 인식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많아 사람도 운전하기 힘든 부산에서의 자율주행은 힘들지만 그래도 언젠간 부산에서도 자율주행이 되는 날이 머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업에서도 차 사고 감소, 구급차 역할 등 정비 분야, 요식, 보험업계에도 많은 변화와 영향을 줍니다. 또 항공, 저희를 지켜주는 방위, 구호, 엔터테인먼트 등 많은 분야에 자율주행이 영향을 미치고 이 외에도 기술이 적용될 대상이 아주 많은 분야입니다. 이상으로 자율주행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로봇공학 팀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